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니 그 수익은 어려운 국민과 함께 나누는 상생금융이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높은 금리와 국민들의 고통을 걱정하며 은행권에 수천억 원대 돈잔치에 묵직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서민들의 꿈이 여린 복권 당첨금에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정책이 도입됩니다. 오늘의 핫 정책은 복권과 과세의 이모저모입니다. 생방송 정책인 이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은요. 한 달 수입의 무려 90% 가까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느라 퇴근 후 부업을 몇 개씩 뛰고도 벅차서 남은 내 인생이 참 암담하다. 이런 말들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굴지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거액의 성과급과 퇴직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우려하면서 은행권의 돈잔치에는 직격탄을 날렸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 뒤끝에 찾아오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너무 급속도로 치솟고 미국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물가 상승률을 보이다 보니까 그랬죠. 이제 이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금리가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문정부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동산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영끌을 해서 집을 마련한 특히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니 이자 내던 것에 비해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2배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된다. 3배 가까이도 있다 그래요. 이렇게 한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보니까 은행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지금 현실감이 없는 거죠. 네. 그야말로 이제 돈잔치를 벌이고 연봉이 무슨 1억을 넘었네, 뭐 임원급은 2억에 이르렀네 하는 네. 이야기들은 실제로 위화감 조성에 이르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분담을 하라라는 차원에서 지시를 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는데요. 브리핑에서 그 해당 대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와 함께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자, 이 얘기하고요. 다음에 나온 단어 바로 상생금융이죠. 그렇습니다. 은행의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은 은행의 주요 자산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고객들의 예금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상생금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서 이제 우리 김현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왜 고통스러울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 은행의 돈잔치가 은행이 영업을 잘해서 정말 은행의 독자적인 또 수익 활동을 통해서
성과가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아니 긴축을 통해서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돈줄을 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금 금리는 조금 올라가요. 근데 대출 금리는 확 올리는 겁니다. 예대 마진이죠. 이른바. 바로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은행이 예금 금리라는 것을 올려봐야 서민들이 예금할 돈이 있습니까? 그럼 예금 금리에 따른 수익은 별로 많지 않은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천문학적으로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또 은행들의 고객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이익 장사를 하고 돈 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윤석열 대통령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나누고요. 예. 바로 이 상생금융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별도로 아주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역시 이도훈 대변인의 전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쪽은 돈감음으로 허덕이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여러 번 돈잔치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은행 퇴직자 한 사람이 6, 7억 원은 보통이고 10억 원에 이르는 퇴직금 뭐 이걸 잔치라고 불러야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돈 파티가 벌어지고 또 성과급을 뭐 수천만 원씩 주고 이런 그 시중은행들이 윤 대통령의 어제 이 직격탄에 저욱이 당황하고 있다고요. 뭐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황하고 긴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은행이 우리 사회 국가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디 뭐 무인도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만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네네. 따라서 이 은행권에서도 사회 환원 확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음에도 보다 좀 추가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예상이 가능한데요. 예예. 지난달에 사회공헌 협의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은행들이. 그래서 은행들이 참여해서 올해부터 3년 동안 사회공헌 자금을 총 5천억 원을 마련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계나 소상공인들이 제2금융권 내지는 뭐 사채로 나아가는 뭐 이렇게 좀 악조건이 되는 것에서 좀 방지를 하고 네. 중소기업에게도 금융 비용을 좀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쓰겠다 한 것이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5대 대형 은행 역시도 중소기업의 연체 이자를 줄이도록 하겠다. 그래서 한 4천억 원 규모의 이자 감면을 실시하겠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자면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뿐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가게에서도 이자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전반적인 이제 기조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금융위와도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방면에 있어서 보다 많은 그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은행이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올 들어서 한 15% 안팎으로 그 은행주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올랐죠. 예. 근데 지금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또 그래야 될 있다고요. 것 같아요. 네. 이 연초에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죠. 온라인 파트너스. 이게 지금 요즘에 그 SM과 에서도 지금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이 행동주의. 하이브와 이제 뭐 할 네. 때 이 뛰어든 회사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죠. 예. 그 대주주가 이제 지금 되느냐 아니느냐 한 것이 사실은 1%의 지분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목소리를 내니까. 그렇죠. 소액주주들의 힘을 그 등에 모으겠다. 같이 이제 모으겠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캠페인을 벌였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좀 자극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는 조금 움찔하는 모양새가 있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뭐 주주에게 은행의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좋은 역할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또 상승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 뒤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은행의 공공재적 측면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장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한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거는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보름 만에 그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또 나온 건데 이번 발언, 그러니까 어제 발언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토론회 때보다 더 셌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석 비서관 회의 비공개로 진행된 데서도 다시 한번 이제 강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은행권에서는 이 말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익을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이제 기업이기는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재정이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윤 대통령 표현대로 국방에 버금가는 내지는 어떻게 보면 국방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국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국방비가 조달이 되지 않으면 무기 체계 같은 것도 마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고 사회에 공헌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에만 매달리지 말고 네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 은행들이 이제 뜨끔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은행 가면은 물어야 되는 수수료, 뭐 이제 이런 거 인하하고 가산금리 이런 거를 잇따라서 인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대출 부담에 대한 것을 조금 줄여주려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수수료 좀 줄여주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도 대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확 체감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자 장사를 한다라는 이 비판에 대해서 보다 이것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뒤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는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긴축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측면, 세계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금융권이 좀 자구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상생한다면 해법이 좀 더 찾아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요즘 언론에는 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2030, 나아가 40대 가장들의 눈물겨운 사연들이 줄줄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참 답답하던데 좀 하나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 부동산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 그 대출 금리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이 대출을 하고 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연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2년 전에 뭐 3% 가까운 2.98%의 그 정도였어요. 이 대출을 네. 냈던 금리 대출 계약을 맺었던 경우에 최근에 이제 연장을 해야 되니까 무려 2배 이상입니다. 7.11%의 연장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날벼락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정말 개인의 어떤 소득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분 표현이 지갑을 집어던질 뻔했다. 네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리고 다른 사례 하나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자인데 1.92% 약 한 2% 가까운 중도금 대출을 해서 2배 이상입니다. 2.5배 정도, 5.08%로 2배 이상 강축 뛰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2년 전 정말 5년 전에 우리가 개인 신용 대출을 하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하든 대부분 다들 변동금리로 적용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정금리, 딱 금리가 2%면 2% 정해져 있고 변동금리를 하는 이유가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렇다고 본 거죠,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금리가 정말 큰 폭으로 뛸 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자 부담이 2배, 3배 되다 보니까 사실상 서민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좀 더 법을 검토하셔서 시중은행도 과감하게 금리 전환. 저는 변동금리가 됐던 부분을 일정한 이상 정도로 올라갔을 때 적어도 200% 이상 올라갔을 때는 1.5% 정도, 150% 정도 수준에서 1.5배, 150% 수준에서 조정한다. 네네. 그걸 저는 규정을 넣는 게 더 획기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슨 뭐 배달 앱이라도 예. 이용해서 이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그 등록을 하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그렇습니다. 학원에 줄을 선다. 맞습니다. 부업을 몇 개를 하고도 앞으로 30년간 내가 월급의 90%를 내고 예.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답답함이 지금 가슴을 채워온다. 뭐 이런 사연도 네.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있죠. 입장에서는 네. 그나마도 돈 빌릴 데가 없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시중은행 제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면 이 금융권 뭐 저축은행이나 또는 대부업체까지 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유동성이 충분했을 때는 이런 데서 돈 빌리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은행도 자기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고객 예금 받아서 이른바 조달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달금리가 이제 올라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최대 20%로 대출 금리를 적용하다 은행이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들 빼고 나면 남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들한테 대출해봐야 자칫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떼인다, 이런 이게 거죠. 이른바 부실 이 금융, 부실 대출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일종의 불량 채권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그러면 제2금융권이나 또 대부업체의 이 법정 최고 금리를 20% 그러니까 이게 또 엄청난 고금리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도 돈을 안 빌려주니까 조금 더 올려주자. 한 27.9까지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게 금리를 이제 우리가 공학적으로 계산해서 27.9로 가자 했더니 이건 국회에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사금융 폭발한다 이러면서 안 된다 그래서 네. 이마저도 서민들의 경우에는 선택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결국 이 서민들은 그 위험하다는 불법 사금융에까지 손을 내미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노리는 불법 대출 오픈 채팅방 이런 것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 어쩔 도리가 없을 때는 이제 이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해 신고건도 그 이전에 3년 동안의 이 신고 건수 해마다의 신고 건수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고 저는 올해 아직 금감원에서 집계를 못했는데 저는 저는 보십시오. 2022년 8월에 저 정도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해마다 폭증 추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지금 불과 한 2달 정도 아직 2달이 지나지 않은데 더 숫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냐면 이렇게 어디든 제2금융권이든 대부업체에서 돈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고 건수가 굉장히 올라간다. 이 이야기는 고금리에 자칫 잘못하면 불법 사금융 덫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 자금까지 우리가 이런 이 불법 사금융이 노리는 경우들이 있고 1,000만 원 빌리고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보도가 된 바로는 300만 원인데 400만 원, 500만 원.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지연되면은 1,000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 2,000만 원, 200%, 300%가 됩니다. 그 상황까지 불법 대출 채팅방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대출 사채의 늪과 덫이 얼마나 위험하냐.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게 그렇습니다. 일본 소설이긴 하지만 영화로도 된 게 바로 화차라는 그런 맞습니다. 영화 소설이 있었죠. 반면 이게 도대체 같은 나라 안에 있는 기관 맞느냐. 은행들 얘기인데요. 기본급의 300%에 이르는 역대 최고액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수익만 무려 32조 원이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얘기죠. 주요 그러니까 4대 은행들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32조 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년에 비해서 그 전해에 비해서 무려 19%, 그건 20% 가까이 이 이자 소득이 폭증을 했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실적이 과다 달성이 되고 이것이 이렇게 돈이 막 너무 무한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본급의 300%에 이르는 성과급을 주체를 못하는 수익이 그렇죠. 그냥 뭐 불로소득처럼 들어온 거예요. 뭐 불로소득은 아니겠습니다만 마치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네. 성과급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질식할 상황인데 그 일반 은행에서 근무하고 돈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나 이제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익숙한 은행 이름들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지금 5대 은행들인데 이제 희망퇴직이라고 있잖아요. 미리 이제 본인이 퇴직을 신청할 경우에 평균 6, 7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그러니까 본인
법정 퇴직금 말고 이제 받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법정 퇴직금이 한 3억 정도 된다고 볼 때 거기에다 이제 3, 4억을 더 얹어서 받는 그러니까 거죠. 최소 6, 7억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된다. 그렇죠. 제일 많이 받는 분의 경우에는 10억 원 안팎. 이게 뭐 우리가 요즘에 뭐 여러 부패로 인해서 뭐 억 소리를 쉽게 합니다만 개인들이 저렇게 뭐 6, 7억, 10억의 퇴직금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일반 그 시점에서 보기에는 좀 저게다 동떨어진 현찰로 얘기죠. 내 통장에 입고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잘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이로 인해서 본인들의 연봉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퇴직금도 많아지고 그런 것은 은행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좋겠습니다만 네네. 이게 과연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온당한 것인가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될 것이고요. 연봉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5대 은행의 평균 연봉이 지난 21년도에 이미 1억 원을 이제 넘어섰는데 넘었죠. 재작년에. 상위 10% 그러니까 임원급들의 경우에는 2억에도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2억 훨씬 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기본급을 받으면서 거기다 또 성과급 받죠. 퇴직할 때 퇴직금 받죠. 이러면 왜 은행에 취직을 못했는가 하는 이제 후회까지 이제 들 정도인데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정말 사회에 환원되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물론 뭐 은행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 또 뭐 정당하게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성과급을 주는 걸 가지고 왜 또 뭐 관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뭔가 여기서는 이 고통 분담 아까 대통령도 거듭 언급했던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좀 생각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 대책 또 이 주요 은행권의 돈잔치 대책 어떤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뭐 대책이라고 합니다만 아주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대책은 은행의 성과급 지급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될 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통받고 있는 이 고객들의 이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하고 큰 차이가 없어야 될 겁니다. 네. 이런 성과급을 할 돈을 가지고서 사실은 지금 은행도 인력 구조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출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불법 금융과 관련해서는 좀 대책이 나옵니다.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의 문의글만 보고 먼저 연락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고객을 좀 더 부추겨서 대출을 받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또 한편으로는 건강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보 유출 주체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이제 유출돼서 대부업체들에 이런 데서 이제 접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고금리의 돈잔치를 벌인 은행에 대해서는 사회하는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근본적일 것이냐. 그래서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또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우리 시민 국민분들께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 정말 대출 금리를 제대로 좀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수수료 얼마 가지고 지금 해결될 사태가 안 아니에요,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국민들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예금 금리까지 내려갔어요. 예금 금리 그러니까 대출 금리 내리라고 그랬지. 윤석열 대통령의 상생 금융은 대출 금리를 내리는 거지 예금 금리라는 내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이러면서 금리 내리게 하면서 예금은 엉뚱한 데를 내린 겁니다. 사실은. 적금 금리도 내렸어요. 네네. 예. 보다 정말 그 근본적인 대책, 실질적인 대책을 예. 정부가 하라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은행권이 정말 자율적으로도 좀 했으면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 본인들이 자정하지 않으면요.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럼요. 그런 것을 또 관치라고만도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포인트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책인 이슈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뜨거운 정책 순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행복한 꿈을 꾼다. 서민들의 작은 꿈이자 희망이라고도 불리죠. 일각에서는 통계와 숫자를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나라가 물리는 세금이란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바로 복권인데요. 이 복권에 대한 면세 혜택이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또 복권 3등까지 세금을 떼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건데 관련 영상부터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로또를 주제로 한 영화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로또란 말을 쓰기 뭐하니까 645 뭐 이런 식으로 가던데 로또란 말이요 원래 이탈리아어입니다. 운명이란 뜻에서 나온 겁니다. 16세기 초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시작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앞으로 로또 3등 당첨금까지는 세금을 안 뗀다는데 기존의 로또 복권의 과세는 어떻게 적용이 돼 왔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금을 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이 있는 곳, 그러니까 돈이 벌리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조세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예. 다른 사행성 그 산업의 경우에는 세금을 어느 정도 떼는가 하면은 현재 경마나 슬롯머신 이런 국내 사행 산업의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당첨금까지는 기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등에 대해서도 이제 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로또 복권 면세 이 한도가 확대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계속 그동안 사실 문제 제기는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관련된 그런 설문조사도 실시하거든요. 서베이도 해보시고. 그러면 예. 나오는 이야기가 첫 번째는 형평성.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김현준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김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왜 승마나 경륜에서는 200만 원까지인데 아유 복권은 왜 이래? 이러니까 이제 이게 형평성이 좀 적용이 됐고 편의성은 뭐냐면 우리 박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뭐 세금 뗀다, 30% 뗀다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에이 나 안 찾아. 귀찮아. 뭐 다 와서 예. 개인 신분도 이야기해야 되고 아유 그깟 돈 뭐 이런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의성 측면에서 뭐 개인 정보도 안 물어보고 그냥 세금도 안 뗄 테니까 찾아가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는 좀 찾아가는 비율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일종의 형평성과 편의성 차원에서 고려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로또 복권이 이제 3등이라면 예.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또 그 대략 실제로 얼마쯤 받는 건지 200이 꼭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결과적으로는 2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은 로또 복권 3등이 아니라 200만 원을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당첨금이 뭐 199만 원이다 세금 안 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50만 원이다 그럼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라서 로또 64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한 1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당첨금이 왜냐하면 200만 원대는 없으니까 그 이상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금복금 720 플러스는 3등 이하가 될 겁니다. 당첨금이 200만 원까지고요. 예. 그 다음에 스피또 2천은 4등 이하가 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등수가 정확하게 3등 이하가 아니라 금액상으로 볼 때 금액상으로 200만 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스피또 500의 경우에는 2등까지 금액이 그러니까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이전에는 5만 원까지 당첨금 5만 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 200만 원으로 이제 대폭 확대가 됐다. 근데 살짝 제가 생각에는 이게 최근에 이제 받게 되는 이유는 또 경기도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 자꾸 뭐 세금 뗀다 이러면 아 복권 왜 이래 짜증 나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은 대로 이 기준이 200만 원인 셈인데 똑같은 3등이라도 당첨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로또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는 방법, 받는 방법도 조금 바뀌었다고요? 네, 실물 복권의 당첨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농협은행에 그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가죠. 거기다 또 지급 명세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적어야 되죠. 일일이 적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행 바뀌게 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농협은행에 찾아가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저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급 명세서 작성 부분이 없어지면서 예. 당첨된 복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훨씬 그러니까 나 여기 실물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그렇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다 이런 얘기네요. 네, 개인 정보를 뭐 제시한다든지 그에 따른 지급 명세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작은 궁금증이 하나 들어요. 네네. 올해 1월 1일부터 이 비과세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난해 당첨된 로또 당첨금 200만 원 이하를
올해 찾으러 가면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첨금을 수령하는 날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네. 작년에 당첨이 됐어도 올 1월 1일 이후에 수령하러 가셨으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것인데, 근데 대개 복권이 당첨됐을 때 정말 어디다 넣어두고 모르는 경우 아닌 다음에는 바로 가서 찾기 마련이 근데 경우가 얼마 있죠. 전에 네. 1등 복권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예, 기사가 예. 가끔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3월 얼마에도 지금 한 장이 있답니다. 네네. 그 금액이 상당히 큰데 정말 그런 경우는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올 1월 1일 이후에 수령을 하시는 기준으로 비과세가 된다는 점을 작년 확인해 거라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져가는 시점에서 그렇죠. 판단한다. 이것도 좀 편의성 측면에서 향상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나라 복권의 역사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1948년 런던 하계올림픽 후원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게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도 지식을 또 빵빵하게 충전시켜 드리는데 이게 우리 복권의 시초가 이름이 후원권이고요. 언제냐면 1948년 하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국가대표단에 진짜 그때 물 건너서 갔었죠. 그렇습니다. 예.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 100원짜리로 무려 140만 매 발행이 됐고 1등 당첨금은 100만 원인데 21명의 당첨자가 있습니다. 근데 48년에 100만 원. 엄청났었거든요. 엄청난 돈이었겠죠. 네. 21명이 실제로 또 당첨이 됐었고 그때는 그렇습니다. 후원권이라 그랬다. 올림픽 후원권. 그만큼 그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을 이 100만 원으로 뭐 집을 사시든지 했겠죠. 네. 그때 얘기로 한번 돌아가 봤고요. 그 후 이 복권이란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이건데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영상으로 보시죠. 서울은행에서는 22일 11시부터 제1회 가도 개봉식 복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당락을 알 수 있는 이 매력 있는 새 방식은 시민들의 인기를 얻었으며 판매장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행운을 시험해보고도 다투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1회분 100만 장을 발행한 중 200만 원권이 5매, 20만 원권이 50매, 2만 원권이 1,000매, 2천 원권이 1만 매, 그리고 200원짜리가 45만 매로서 당첨률이 75%라고 합니다. 이 적절 추첨식 복권 판매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1957년 12월에 대한 뉴스니까 아. 저기에 10대 분들 중에는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요. 참 정말 추억 돋는 현상입니다. 예. 애국 복권 어떤 겁니까? 아, 근데 대한뉴스 말씀하신 대한니우스. 니우스죠, 그때는 기억이 또. 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48년 런던 올림픽 말씀드렸는데 56년이면 뭡니까? 이게 6.25 전쟁 이후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전쟁 복구를 하기 위해서 충당한 경비를 마련하려고 발행을 했던 것이 바로 애국 복권이었고 이때부터 복권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그러니까 겁니다. 복권을 사는 게 예. 6.25의 참화를 딛고 이르는 애국의 길이다 이런 바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100환, 200환짜리 발행이 이제 환자라는 이 돈의 단위 좀 생생하실 텐데 추억 돋으실 텐데 그때 무려 10회에 걸쳐서 50억 환어치가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고요. 저때 예. 저렇게 이제 다 그 복권이 돈 크기만하게 그러게요. 이렇게 이제 찍혀서 발행이 됐던 그런 거예요. 로또 복권이나 이 저런 옛날 복권보다 기성세대에겐 아하 하고 바로 떠오르실 게 있죠. 바로 주택 복권인데요. 최초의 정기적인 복권이지만 지금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복권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게 최초로 발행된 게 이제 1969년 9월 15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주택은행법에 따라서 한국주택은행에서 이제 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처음 발행했을 때 그 목적은 무주택인 군경 유가족, 또 국가 유공자, 파월 장병 이런 파월 분, 장병, 베트남에 예. 간 분들.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의 이제 주택 기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발행했을 때는 액면가가 이제 100원이었었다고 하고요. 발행 총액이 5천만 원, 1등 당첨금이 얼마였냐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돈이니까 엄청 지금 큰 거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예.
총 50만 매씩 서울에서만 이제 판매가 됐는데요. 처음에 발행됐을 때는 월 1회밖에 발행이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추첨을 하는 네네. 것이었죠. 근데 이 주택복권이 1969년에 최초 발행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하니까 1972년 6월부터는 월 3회 발행을 했었다고 늘린 하고요. 거네요. 그 1년이 되지 않아서 1973년도부터 이제 주 1회씩 발행을 그러니까 하기 인기가 시작했던 계속 거죠. 있으니까 네. 횟수와 그 액수가 자꾸 늘어난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주 1회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1등 당첨금 역시 상당히 대폭 상향이 되게 됩니다. 원래 300만 원이었던 것이 78년도에 이제 1,000만 원이 되고요. 81년도에 3,000만 원, 그리고 81년도에 3,000만 원, 83년에 1억 원, 2004년이 되면서는 5억 원까지 이제 증가가 그러니까 되게 됩니다. 억대 복권도 이 주택 복권이 액면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복권 추첨 처음에 방식은 74년도부터는 이제 라디오 추첨 방식으로 했고요. 81년도부터 이제 드디어 텔레비전 방송이 시행이 되는데 쏘시고 하는 그 유명한 준비하시고 쏘세요죠. 쏘세요죠. 아, 정확하시네요. 역시.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다가 활이 이제 자동으로 가면서 그 어느 번호에 이제 가게 됐는가 원판이 확인을 돌고 하죠. 이제 뒤로 돌아서 딱 누르면 나갔죠. 네, 처음에는 그것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후기고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진짜 이렇게 활을 쐈어요. 잡아당겨서 쏘는 걸로 저도 기억이 네. 납니다. 그리고 그 원판이 돌아갈 때 거기 이제 도우미로 그 아주 멋진 여성이 서 계시면서 이렇게 번호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래도 장면도 미인대회 있었어요. 출신들도 기용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 주택복권뿐만 아니라 83년도부터는 이제 서울 88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복권이 이제 같이 발행을 하게 되면서 주택복권이 조금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재개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발행 기관이 처음에 한국주택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민은행과 병합이 되면서 그렇죠. 국민은행으로 또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그것을 주관하는 그 주체가 복권위원회로 또 바뀌게 되는 예.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판매액이 1,851억 원에 달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로또가 등장하면서 약간 찬밥 신세가 그 됐다고 할까요? 인기를 드디어 내준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주택복권은 말 그대로 주택건설 자금을 위해서 발행하기 시작한 게 그 시초인데요. 그 당시의 모습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암사동에 주택복권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서 주택복권을 판매한 1억 원의 기금으로 파월장병과 군경 유가족 그리고 일반 원호 대상자와 불의의 화재로 인한 이재민들을 위해 연 4%의 낮은 이율로 장기 상환의 혜택을 주어 그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김현주 평론가와도 이제 과거의 주택복권 그 추첨 장면, 활을 처음에는 당겨서 쏘다가 뒤로 예. 돌아서 이제 뭐 화살로 쏘아 마치던 그런 시기였다 이랬는데 주택은행 직원들이요 서울역 앞으로 나가서 엿판 같이 생긴 이 모판, 복권 모판을 메고 꽹과리까지 치면서 팔았다는 예. 우리로서는 지금 젊은 세대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이거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주택복권을 발행했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거죠. 네. 69년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주택 자금을 줬다라고 우리가 70년대 고도성장에 주택 마련 많이 하거든요. 내 집을 갖는다. 그때 이제 우리가 90년대는 마이카, 그다음에 70년대는 마이홈 그렇죠.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제 선진국형 복권인데 아니 잘 팔리겠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잘 팔리지 않아서 서울역 앞에서 모판을 메고 꽹과리까지 쳤습니다. 댕댕댕댕 이러면서 그 증언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모으게 되는 것인데 실제 당시에 이 관련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재기 전 주택은행장입니다. 유명한 분이잖아요. 유명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김현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1969년에 당첨금이 300만 원입니다. 네. 그때 주택이 한 채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90만 원이요. 아, 집을 적어도 뭐 세 한 채를 사는 세 채를 거예요. 사는 돈이었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정말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말 그대로 주택 복권이었던 거죠. 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복권 판매량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뭐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비과세 한다고 해서 복권의 판매량이 로또 판매량이 늘어나겠으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더 흥미로운 것은 오히려 소득이 높을수록 복권을 많이 구매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민들이 뭔가 정말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을 찾기 위해서 복권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조사 결과 통계를 보더라도 저소득층의 희망 아닙니다. 월급 466만 원 이상 소득이 더 많이 산다. 네. 그 이야기는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 조금이라도 더 금전적 경제적 활로를 좀 모색하면서 이 복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과세를 통해서 좀 형평성을 이뤘다. 경륜, 성마 비교할 때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이겠죠. 월급 500만 원 가까운 분들이 더 샀다. 참 예. 의미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팔린 복권 기금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금으로 마련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복권을 사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사십니다만 이것이 이제 십시일반 모이게 되면은 기금이 이제 조성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네네.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공익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그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네. 혹은 장애인이나 불우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에도 쓰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 공익 보면 사업. 35% 공익사업 6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그 복지 차원의 기금으로 마련이 돼서 운용이 된다는 점에서 이게 뭐 사행성 조장이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복권 기금이 제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마련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0원씩 할 때는 뭐 2월도 되고 해서 예. 400억 원이 넘는 뭐 그야말로 복권 신화도 탄생하고 했는데 이거 1,000원으로 내린 뒤에 그런 정도의 인생 역전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복권에 대한 과세.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등수와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세금 안 매깁니다. 그러니까 1등도 세금 한 푼도 안 뗀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이 복권의 순수한 취지, 의미, 이른바 이탈리아어로 로또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운명, 데스티니 아니겠습니까? 그냥 운명에 사람의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 누군가의 정말 꿈을 이루어주는 그 기능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른바 미국의 이 정말 초대형 규모의 그런 복권을 보더라도 그렇게 세금 많이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복권 산업이 되는데 심지어는 여행 중인 외국인이 일본에서 복권 당첨되잖아요. 요새 일본 여행 많이 가시는데 우리 국민이 일본 여행 가다 갔는데 일본 복권 맞아도 맞으면 우리 국민들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실 건 뭐냐면 일본이니까 또 세금 여행 떼겠지. 가는데 얼마나 세금 안 뗍니다. 그러니까 과거 손지창 씨가 네네. 미국에서 그 거액 복권 맞았을 때 세금 그렇죠. 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 뗀다. 일본은 안 뗍니다. 네. 일본의 사례까지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연주 시사평론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요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사안이죠. 북한의 4대 세습론, 그 주인공으로 떠오른 김주애, 그리고 밀려난 김여정, 해외에 망명 중인 진짜 장손 김한솔과 김정은의 숨겨진 장남 얘기까지 흥미진진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